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 이 둘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미지 전략가,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의 플레이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17세기 절대 군주와 21세기 CEO가 있습니다. 뭐 시대도 다르고 하는 일도 스타일도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죠.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권력을 쥐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핵심 전략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여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왕좌에 앉아있던 게 아니었어요. 뭐랄까, 역사상 최초의 브랜드 CEO 같은 인물이었죠. 그의 진짜 목표는요,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프랑스라는 거대한 브랜드를 만들고 그 꼭대기에 태양왕이라는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거였습니다. 자, 글의 첫 번째 수는 이거였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판을 뒤엎는 완벽한 권력의 중앙 집중화.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절대 군주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권력은 신한테서 직접 받은 거니까 귀족이든 의회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건요, 지방의 영주들이 각자 땅에서 왕노릇하던 그 분권적인 봉건제와는 완전히 선을 긋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럼 이 절대적인 권력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아주 강력한 몇 가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지방 영주가 아니라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거대한 군대, 즉 상비군을 만들었고요. 나라의 모든 돈줄을 왕이 주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죠. 심지어 종교까지 하나로 통일해서 사람들 생각까지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힘을 모두에게 보여줄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네,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런데 여긴 그냥 왕이 사는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었어요. 이건 프랑스의 위엄과 왕의 권위를 과시하고 동시에 잠재적인 정적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기 위한 거대한 마케팅 장치이자 잘 짜인 정치적 무대였던 거죠. 이게 바로 아주 교묘한 베르사유 방식입니다. 일단 전국에 힘께나 쓴다는 귀족들을 이 화려한 궁전으로 싹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 땅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숨막힐 정도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궁중 예법이라는 덫에 가둬버려요. 그럼 이 귀족들은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만 온 신경을 쓰게 되죠. 결국엔 왕의 눈에 드는 것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 되면서 그들의 힘은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의 방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 왕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방의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모든 사소한 순간순간이 전부 하나의 거대한 쇼, 즉 국가적인 의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신성함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무대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위에서 주인공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출해야겠죠. 루이 14세는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 하나하나를 정말 디테일하게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태양 이란의 중심에 놓고 자신의 브랜드를 철저하게 구축했습니다. 발레, 건축, 패션, 예술과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태양왕이라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이미지를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박아버린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바로 15살의 어린 루이 14세가 직접 발레 공연에서 태양신 아폴론 역할을 맡아 춤을 춘 겁니다. 이 공연 하나로 태양왕이라는 브랜드는 사람들의 뇌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심지어 패션까지도 아주 영리한 무기였습니다. 붉은 굽 하이힐이나 저 커다란 가발 같은 유행을 만들어서 귀족들이 따라하게 만들었어요. 귀족들은 왕의 최신 유행을 줍느라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경제적으로 왕에게 더 의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눈부시게 타오르는 태양의 이면에는요,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또 끝도 없이 전쟁을 벌이는 데 들어간 돈, 이건 천문학적이었죠. 결국 프랑스 재정은 완전히 파탄나고 맙니다. 나라 돈은 바닥나고 국가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종교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그의 고집이 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수많은 유능한 기술자와 상인들이
박해를 피해 나라를 떠나버렸고 이건 프랑스 경제에 여러 세대에 걸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결국 그가 평생에 걸쳐 공들여 만든 그 절대 권력과 사치라는 이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왕정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분노의 불씨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먼 옛날 왕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놀랍도록 현대 사회와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루이 14세의 이 플레이북은 지금도 곳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더욱 정교하게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현대 사례가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이 14세가 화가와 건축가를 동원해서 자신의 신적인 이미지를 조각했다면 케네디는 TV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젊고 활기차고 이상적인 리드의 모습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죠. 시대와 도구는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 이미지 정치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강력한 이미지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이미지가 실체와 너무 멀어질 때 그 이면의 위험성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부터가 연출인지 그 경계선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